저를 이 집 며느리로 삼아 주십시오. 대신 딱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파혼당하고 빚만 남은 35 노총각의 대문 앞에 낯선 처녀가 보따리를 내려놓고 넙죽철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날은 빚쟁이가 마당에 소까지 끌고 나가 곳간마저 텅 비어버린 참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굴러온 여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 처녀는 흔들림 없이 노총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하필 다 쓰러져 가는 이 집을 제 발로 찾아온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한 사연이 숨어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에 기대앉은 작은 마을 도래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 무너진 돌담 안쪽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 한 채가 있었지요. 지붕의 이형은 썩어 검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 외양간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 텅 비어 있었지요. 그 집 주인이 바로 한서구였습니다. 나이 35. 이 산속에서는 진작에 손주를 봤어야 할 나이였지요. 볕에 그은 얼굴은 우직했고 두 손은 나무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부지런하기로는 온 마을이 다 알아주는 사내였지요. 그런데도 이 사내에게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뻔했지요.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복의 한서방. 미안하네만 손은 내가 끌고 가야겠어. 빚쟁이 곽서방이 외양간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섰지요.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곽서방,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시오. 가을거지만 끝나면 반드시 갚겠소. 그 소리를 벌써 3번째 듣네.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야. 자네 딱한 건 알지만 나까지 굶을 순 없지 않은가. 서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소로 말할 것 같으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살림이었지요. 새벽마다 여물을 쑤어 먹이며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 소가 없으면 봄에 무슨 수로 밭을 간단 말입니까? 제발 조금만. 서구가 소의 고삐를 붙잡았지요. 하지만 곽서방은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게. 자꾸 이러면 관아에 넘길 수밖에 없어. 관아라는 말에 서구의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소는 하고 길게 울며 끌려 나갔습니다. 마치 주인과 헤어지기 싫다는 듯이 말이지요. 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끌려가는 소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던 늙은 어머니, 박씨 부인이 문틈으로 내다보았지요. 눈이 어두워 형체만 겨우 알아보는 어머니였습니다. 서구야, 소를 끌고 가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서구는 눈물을 삼키며 거짓말을 했지요. 병든 어머니에게 걱정을 얹어 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 집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10여 년 전만 해도 한씨 집안은 이 마을에서 논 20마지기를 붙이던 넉넉한 살림이었지요. 서구의 아버지 한덕보는 인심 좋고 일이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논밭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아버지가 큰 빚을 졌다는 차용증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다며 펄펄 뛰었지요. 그러나 관아에 제출된 차용증에는 분명 한덕보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문서를 쓴 적이 없다. 이건 누군가 꾸며낸 것이야. 아버지는 억울함에 몸부림치다 그만 화병으로 자리에 누웠지요.
그리고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지요. 서구야,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는 의리가 핏줄보다 무거운 것이니라. 어린 서구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벗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되뇌는 소리련이 여겼지요. 눈을 감기 전 아버지는 어린 서구의 손을 붙잡고 무언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서구야, 뒷산 성황당. 깊이 감춘 것이. 하지만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서구는 겨우 25이었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헛소리려니 여기고 흘려버렸지요. 그렇게 집안이 기울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서구의 혼담도 줄줄이 깨졌습니다. 가난한 데다 병든 노모까지 딸린 집에 딸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3년 전 딱 한 번 혼담이 오갔던 적이 있었지요. 이웃 마을 처녀와 혼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서구는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어 혼수를 장만했지요. 그런데 혼례를 사흘 앞두고 처녀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합시다. 우리 딸을 이런 거지 소굴에 보낼 순 없소. 처녀의 아비가 서구의 얼굴에 대고 침을 뱉은 말을 내뱉고 돌아섰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서구는 그날의 수치를 평생 잊지 못했지요. 혼수를 장만하느라 낸 빚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 빚이 오늘 속까지 끌고 가게 만든 것이지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서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만 잘 모시다 가면 그만이라고 여겼지요. 혼인이니 자식이니 하는 것은 이제 남의 일이라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지요. 서구가 빈 외양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드니 웬 낯선 처녀가 서 있었지요. 무명 치마 저고리는 낡았으나 깨끗했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있었지요. 얼굴은 여독에 지쳐 보였지만 두 눈만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이 댁이 한서구님 댁이 맞는지요? 그렇소만. 니시오? 처녀는 대답 대신 보따리를 마당에 내려놓았지요. 그러고는 서구 앞에 무릎을 꿇고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이 집 며느리로 삼아 주십시오. 서구는 제 귀를 의심했지요. 지금 뭐라 하셨소? 이 집 며느리로 받아 주십사 청을 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사람 잘못 찾아왔소. 우리 집은 보다시피 이 꼴이오. 오늘 아침엔 소까지 끌려갔고 곳간엔 쌀 한 돛박이 없소. 게다가 나는 파혼당한 노총각이고 방 안엔 병든 노모가 계시오. 대체 무엇을 보고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겠다는 게요. 다 알고 왔습니다. 처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이 집이 가난한 것도 나리께서 파혼을 당하신 것도 어머님이 편찮으신 것도 다 알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 집이라야 합니다. 서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단 말입니까? 참.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나는 그대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소. 쌀도 논도 번듯한 지붕도 없단 말이오. 저는 그런 것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바라고 왔단 말이오? 처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돌아가신 나리의 아버님 함자가
혹시 한덕보 어른이 맞으신지요? 서구의 얼굴빛이 변했지요. 아버지의 함자를 이 낯선 처녀가 어찌 안단 말입니까? 그렇소만. 그대가 내 아버지를 어찌 아시오?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부엌을 쓰게 해 주십시오. 밥 짓는 것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서구가 뭐라 답하기도 전이었지요. 처녀는 벌써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 식구였던 것처럼 말이지요. 서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 처녀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아직 이름도 못 들었소. 처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지요. 유설인이라 합니다. 유설인. 서구는 그 이름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어쩐지 낯설지 않은 성이었지만 딱히 짚히는 데는 없었지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한씨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설이는 어디서 구했는지 좁쌀 한 줌으로 멀건 죽을 끓여냈지요. 그러고는 가장 먼저 병든 박씨 부인의 머리맡에 상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죽을 좀 드셔야지요. 천천히 드십시오. 박씨 부인은 낯선 목소리에 흠칫 놀랐지요. 뉘신가? 이 목소리는 처음 듣는데 오늘부터 어머님을 모시게 된 사람입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몸부터 추스르셔야지요. 부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따뜻한 죽 한 술이 목을 넘어가자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아들이 끓여주는 죽은 늘 죄스러웠는데 이 낯선 처녀의 손길은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맙네. 참으로 고마워.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설이는 가만히 그 손을 잡아들였지요. 마디마디 굽은 세월이 다 내려앉은 손이었습니다. 설이는 그 밤 어머니의 이부자리부터 손보았습니다. 눅눅하게 젖은 요를 걷어내고 마른 짚을 새로 깔았지요. 방구석에 밀쳐두었던 약봉지를 찾아내어 조심스레 냄새를 맡아 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 약은 언제부터 안 드셨습니까? 약이랄 게 있나? 돈이 없어 진작에 끊었지. 부인이 힘없이 웃었지요. 설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약봉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내일날이 밝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재를 구해 오리라 마음먹었지요. 부엌으로 돌아온 설이는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이가 빠진 그릇 몇 개, 녹슨 솥단지 하나, 그리고 텅 빈 쌀독. 세간이랄 것도 없는 살림이었지요. 이만하면 손볼 것이 많구나. 하나씩 하면 되지. 설이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설이는 걷어붙인 소매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뚜막을 닫고 흩어진 부직갱이를 가지런히 세우고 물독에 물을 길어다 채웠지요. 한편 서구는 방 안에서 그 부산한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나지 않던 소리였지요. 그릇 부딪는 소리, 물 깃는 소리,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서구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대체 저 여인은 왜 이러는 것일까? 서구는 참다 못해 방문을 조금 열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 밤중에 그만 쉬시오. 그 일은 내일 해도 늦지 않소. 괜찮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라 힘들지 않습니다. 어서 주무십시오. 설인의 대답은 한결같이 담담했지요. 서구는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처녀가 예사 여자는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서구는 마당에 나와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저 처녀는 누구란 말인가? 어찌 아버지의 함자를 알고 무슨 연유로 이 집을 찾아왔단 말인가? 바로 그 시각이었지요. 부엌 뒤편 어둑한 곳에서 서리는 아무도 모르게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조각이었지요. 반으로 찢겨나간 반쪽짜리 문서였습니다. 서리는 달빛에 그 종이를 비춰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집이 맞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지요. 그러고는 그 종이를 다시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이 처녀 유서린의 나이는 27이었지요. 그리고 서린이 품은 반쪽짜리 종이야말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린은 동이 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서구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구려. 할 일이 많으니까요. 조밥이나마 한술 드시고 나가십시오. 서린이 내온 밥상에는 조밥 한 그릇과 산나물 무침이 놓여 있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끼니를 걱정하던 집이었습니다. 서구는 그 소박한 밥상을 보며 목이 메었지요. 이 나물은 어디서? 새벽에 뒷산에 올라 뜯어왔습니다. 산에 나가면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서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지요. 밥알 하나하나가 목을 넘어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서리는 이 집 며느리처럼 살림을 꾸려 나갔지요. 아니, 며느리보다 더했습니다. 병든 박씨 부인의 수발을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들었지요. 아침이면 부인의 얼굴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굳은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머리를 곱게 빗겨 드렸지요. 눈이 어두운 부인을 위해 방 안의 물건을 하나하나 손 닿는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님, 오른쪽에 요강이 있고 머리맡에 물그릇이 있습니다. 밤에 목이 마르시면 더듬지 마시고 그리로 손을 뻗으십시오. 자네가 어찌 이리 세심한가? 친딸도 이리는 못할 걸세. 부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지요. 서리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눈이 어두우셔도 마음의 눈은 밝으시지 않습니까? 제 손길이 어떤지 다 아실 텐데요. 그럼 알다마다 자네 손은 참으로 따뜻해. 꼭 오래전에 알던 누군가의 손 같기도 하고. 부인이 무심코 던진 그 말에 서린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지요. 하지만 부인은 눈이 어두워 그 미세한 떨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린은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부인의 머리를 마저 빗겨드렸지요. 며칠이 지나자 부인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서린이 뒷산에서 캐 온 약초를 정성껏 다려 올린 덕이었지요. 자리 보전만 하던 부인이 서린의 부축을 받아 마루까지 나와 앉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봄볕은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부인이 눈을 지그시 감고 볕을 쬐는 모습을 보며 서구는 가슴이 뭉클했지요. 어머니가 저리 편안해 보인 것이 대체 얼마만입니까? 그런데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를 처녀가 다 쓰러져 가는 노총각 집에 눌러 앉았으니 온갖 소문이 나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 말이야, 필경 무슨 죄를 짓고 도망 온 게 분명해. 그러게 멀쩡한 처녀가 저런 거지
소굴에 제 발로 들어올 리가 있나. 혹시 관가에서 쫓기는 몸 아냐? 사람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이 수군거렸지요. 그 말들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득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급기야 설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안악들이 대놓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지요. 어머, 저기 그 여자 온다. 물이나 흐려놓을라. 저리 비켜. 설이는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 묵묵히 물을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다만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하루는 마을에서 가장 입이 건 왈자 안악, 감천대기 설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봐,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어디서 온 누구냐고. 바른 대로 대. 저는 그저 이 집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며느리, 웃기고 있네. 혼례도 안 올리고 무슨 며느리야? 야반도주한 환양년이 핑계도 좋구나. 설인의 얼굴이 굳었지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이 댁 어머님을 모시는 것 말고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길을 비켜 주십시오. 설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감천댁은 오히려 기가 눌렸지요. 무어라 더 쏘아붙이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천댁도 호락호락 물러설 위는 아니었지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네. 그래, 대체 친정이 어디야? 성이 뭐고 아비가 누구냐고. 그것 하나 대면 될 거 아냐. 설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아비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사연이 있었으니까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거봐, 못 되잖아. 캥기는 게 있으니 못 되는 거지. 이 마을에 그런 수상한 사람을 두고 봐서야 쓰겠어. 감천대기 목청을 높이자 안악들이 다시 웅성거렸지요. 설이는 물동이를 인 채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났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손가락질을 애써 못 본 척하면서요. 하지만 우물가를 벗어나 아무도 없는 논둑에 이르자 설인의 눈가에 그렁그렁 물기가 맺혔지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설인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바로 마을의 토호 임부호였습니다. 임부호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도래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지요. 나이는 55.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눈,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언제나 거드름을 피우는 사내였습니다. 이 마을의 논밭 절반이 그의 것이었지요. 어떻게 그 많은 땅을 모았는가 하면 바로 장리 노름이었습니다. 급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는 수법이었지요. 그 이자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한 번 임부호의 돈을 빌린 집은 대개 논밭을 다 잃고 나앉기 일쑤였습니다. 서군의 집안이 몰락한 것도 실은 이 임부호와 무관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부호는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지요. 저 계집은 또 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곁에 있던 마른 배서방이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 여자 말입니까요? 며칠 전에 한서군의 집에 굴러들어 온 처녀입니다요.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요. 한서구, 그 다 망해가는 집에. 예, 그렇습니다요. 제 발로 며느리가 되겠다고 찾아왔다는데 참 별일이지요. 임부호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서군의 집이라면 임부호에게는 각별히 신경 쓰이는 집이었지요.
왜냐하면 10여 년 전 그 집안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집에 난데없이 정체 모를 처녀가 나타났다. 임부호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가만. 혹시 그 집안과 무슨 연이 있는 계집인가? 아니지. 그럴 리가. 그때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는데. 임부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지요. 그는 배서방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배서방. 예, 나리. 저 계집 아무래도 수상해. 멀쩡한 처녀가 그 거지 소굴에 제 발로 기어들어 갈 리가 없지. 필시 곡절이 있는 게야. 하오시면. 임부호는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번들거리는 눈에 음흉한 빛이 돌았습니다. 저 계집 뒤를 캐라. 어디서 왔는지, 무슨 속셈인지 낱낱이 알아와. 필요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배서방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처녀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굳이 뒤를 캐라니 어쩐지 꺼림칙했지요. 하지만 주인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배서방이 물러가려는데 임부호가 다시 그를 붙잡았습니다. 참, 배서방. 한 가지 더 있네. 예, 나리. 말씀하십시오. 그 집 노총각 말이야. 아직도 내게 갚을 빚이 남아있지 않은가. 배서방이 잠시 셈을 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그렇습니다요. 혼수 빚에 이런저런 것까지 해서 아직 20냥 가까이 남아있습니다요. 20냥이라. 좋아. 그 빈 문서를 다시 챙겨두게.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 말이야. 임부호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배서방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주인의 저런 웃음 뒤에는 늘 누군가의 피눈물이 따랐으니까요. 배서방이 물러가자 임부호는 한서군의 집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그 집안이 다시 고개를 들게 둘 수는 없지. 그렇고 말고. 한편 그런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서리는 그날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서리는 마당 한쪽에서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품속에서는 여전히 그 반쪽짜리 종이가 서린의 심장 가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것을 살며시 만져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서두르면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머지 반쪽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돼. 서린이 이 집에 온 진짜 이유. 그것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도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지요. 오직 하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이 집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서구가 서린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잠깐 이리 와 보시겠소. 서린이 방으로 들어가자 서구는 어렵게 입을 열었지요. 그동안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 고맙소. 내 오늘에야 제대로 인사를 하오. 한데 한 가지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그대는 대체 누구요? 어찌 내 아버지의 함자를 알고 있었소? 이제는 말해줄 때도 되지 않았소. 서리는 잠시 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의심이 아니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리.
그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사납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한석우, 한석우께 있느냐? 당장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포졸들이 사립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것은 관아의 형방이었지요. 그 뒤로 임부호가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석우, 내 이놈. 관아까지 좀 가야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서구가 어리둥절해 물었지요. 그러자 형방이 서린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 계집 말이다. 저 여인이 관아에서 찾는 죄인이라는 고발이 들어왔어. 뭐라고요? 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서린 또한 크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저를 죄인이라 하십니까? 서린이 또렷하게 항변했지요. 그러자 뒷짐 지고 있던 임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근거야 있고 말고. 자네, 한양의 어느 대갓집에서 값진 폐물을 훔쳐 달아난 계집이라던데. 얼굴이 딱 그 인상착의와 맞아떨어지는군. 그런 터무니없는지 아닌지는 관아에 가서 밝히면 될 일이지.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저 계집을 끌고 가지 않고. 임부호의 말에 포졸들이 서린에게 달려들었지요. 서구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증좌라도 있습니까? 함부로 사람을 끌고 가다니요. 이놈이 어디서 관아 일에 대들어 썩 비키지 못할까. 포졸이 서구를 밀치자 서구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 광경을 본 박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우리 며느라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눈먼 늙은이 하나 두고 이 무슨 행패란 말이냐. 하지만 늙고 병든 노인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지요. 서린은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 관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서린은 서구를 돌아보며 나지기 말했지요. 나리, 걱정 마십시오. 저는 결백하니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어머님을 부탁드립니다. 그 침착한 목소리의 서구는 오히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구는 곧장 관아로 뒤따라갔지요. 관아 마당에 끌려 나온 서린 앞에 현감이 근엄하게 앉았습니다. 그 곁에는 임부호가 마치 제 집인 양 편안히 자리하고 있었지요. 알고 보니 이 고을 현감은 임부호와 결탁한 사이였습니다. 임부호의 뇌물을 받아먹고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였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서린이라 하옵니다. 유서린이라. 한양 김참판 댁의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는 고발이 있다. 바른대로 아뢰어라. 저는 한양 김참판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하옵니다. 어찌 그 댁 폐물을 훔친단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무고이옵니다. 서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또박또박 답했지요. 그 당당함의 현감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곁에 있던 임부호가 끼어들었지요. 현감나리, 저 계집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원래 죄 지은 것들은 다 저리 뻔뻔한 법입니다. 어서 매를 쳐서 자백을 받아내시지요. 옳거니. 여봐라, 저 계집에게 곤장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서린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 서슬에 현감이 움찔했습니다. 현감 나리.
죄인을 다스리는 데에는 마땅히 증좌가 있어야 하는 줄로 아옵니다. 저를 고발한 자가 누구이며 제가 훔쳤다는 폐물은 어디 있사옵니까? 훔친 물건도 없이 오직 얼굴이 비슷하다는 말만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몬단 말입니까? 서린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현감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지요. 사실 고발장이라고 해봐야 임부호가 급히 꾸며낸 것이라 아무런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현감이 우물쭈물하자 임부호의 낯빛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까닭이었지요. 바로 그때 서구가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현감나리,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너는 또 누구냐? 저는 저 사람이 몸을 의탁한 집의 주인, 한서구이옵니다. 이 사람은 지난 며칠간 제 병든 어미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입니다. 도둑질을 할 위인이 결코 아닙니다. 서구가 간절히 호소했지요. 그 진심 어린 모습에 구경 나온 백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노총각 말이 맞아. 저 처녀가 얼마나 착실한지 우리도 봤다고.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오다니 뭔가 이상해. 민심이 서린 쪽으로 기울자 현감은 더욱 난처해졌지요. 그러자 임부호가 앞으로 나서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어허, 이것들이 관아 마당에서 무슨 방자한 소리들이냐. 죄인을 두둔하는 자는 그 죄를 함께 물을 것이야. 임부호의 위협에 백성들이 움찔했지요. 이 마을에서 임부호에게 밉보이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웅성거림이 잦아들자 임부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현감나리, 어찌 저 임부호라는 자가 관아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나선단 말입니까? 저자가 무슨 자격으로 백성을 겁박하는 것입니까? 혹 저자와 나리 사이에 남모를 정분이라도 있는 것이옵니까? 무엇이 방자한 것 같으니 정곡을 찔린 현감이 발끈했지요. 하지만 그 당황한 기색은 오히려 서린의 말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꼴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백성들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지요. 임부호가 다급히 현감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현감이 헛기침을 하고는 입을 열었지요. 험험. 좋다. 오늘은 일단 저 여인을 옥에 가두고 한양의 사람을 보내 진위를 가리겠다. 그때까지 저 계집은 관아 옥에 있을 것이니라. 이는 임부호의 꾀였습니다. 당장 죄를 씌우지 못하니 일단 옥에 가두어 시간을 끌자는 속셈이었지요. 그 사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린을 올가맬 증거를 만들 참이었습니다. 서린이 옥에 갇히게 되자 서구는 애가 탔지요. 하지만 힘없는 백성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옥에 갇힌 서린을 찾아갔지요. 옥졸에게 사정하여 겨우 창살 너머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내가 반드시 그대를 여기서 꺼내주겠소. 나리. 서린이 창살 사이로 서구를 바라보았지요. 어두운 옥 안에서도 그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나리.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마을에 왔는지, 왜 하필 나리의 집을 찾아왔는지 말입니다. 서구가 마른 침을 삼켰지요. 저 임부호라는 자. 저자가 오늘 저를 고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자는 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리. 10여 년 전 나리의 아버님을 무너뜨린 그 차용증.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아십니까? 서구의 눈이 화등잔만 하게 커졌습니다. 뭐라고? 가짜. 그렇습니다. 나리의 아버님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그 차용증은 누군가 감쪽같이 위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조를 꾸민 자가 바로 설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그러고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저 임부호입니다. 서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눈을 감으며 남긴 그 한마디. 이건 누군가 꾸며낸 것이라던 그 절규가 10여 년 만에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어찌 아시오? 그대가 그걸 어떻게? 그것은 저 또한 그자에게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저의 아버지 역시 저자의 손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자는 한 사람만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위조에 당한 집안이 하나둘이 아니지요. 나리의 집안도 저의 집안도 모두 저자에게 논밭과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럴 수가. 대체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서구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10여 년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억울함이 이제야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을 어찌 증명한단 말이오. 이미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설인이 나직이 그러나 힘 있게 말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설인은 눈물을 닦고 창살을 붙잡은 서구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지요. 나리, 저를 여기서 꺼내 주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 보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내일 다시 관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자가 10여 년 전 나리의 아버님을 올가맨 그 차용증. 그것을 관아에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설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지요. 그 차용증을 다시 보자고 말입니다. 이튿날 관아 마당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설인은 밤새 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 낯빛은 오히려 전날보다 맑았지요. 무언가 결심을 굳힌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구는 설인이 일러준 대로 움직였지요. 그는 현감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린 뒤 입을 열었습니다. 현감 나리, 소인이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이 사람을 고발한 인부 어른께 10여 년 전 소인의 아비 한덕보가 썼다는 그 차용증을 이 자리에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소인, 그 문서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하옵니다. 이 말에 임부호의 낯빛이 순간 굳었지요. 하지만 그는 이내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죄인을 다스리는 마당에 그까지의 차용증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상관이 있고 말고요. 서구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았지요. 소인의 아비는 그런 빚을 진 적이 없다며 억울함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데 그 차용증에 아비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니 소인은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진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구경 나온 백성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러고 보니 한덕보 어른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한 게 늘 이상하긴 했어. 민심이 다시 술렁이자 현감도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날 설인에게 정분 운운하는 말을 들은 터라 이번엔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지요. 임부호. 그 차용증이 지금 있는가?
있긴 합니다만 임부호가 마지못해 답했지요. 사실 그 문서를 안 가져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오히려 뭔가 캥기는 것으로 비칠 테니까요. 그럼 가져오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진위를 가려보세. 임부호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말음을 시켜 차용증을 가져오게 했지요. 잠시 후 배서방이 낡은 문서 한 장을 받쳐 들고 왔습니다. 문서가 현감 앞에 놓이자 서린이 앞으로 나섰지요. 현감 나리. 소녀가 그 문서를 잠시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문서를 볼 줄 아느냐? 어깨 너머로 글을 좀 익혔사옵니다. 현감이 허락하자 서린은 그 차용증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현감 나리. 이 문서에는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사옵니다. 이상한 점이라. 첫째, 이 종이를 보십시오. 10여 년 전에 쓰였다는 문서치고는 먹빛이 너무 또렷합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났으면 먹이 바래고 종이가 사가야 마땅한데 이 문서는 지나치게 멀쩡하옵니다. 마치 근래에 쓴 것처럼 말입니다. 임부호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둘째, 이 도장을 보십시오. 한덕보 어른의 도장이라 하는데 도장의 아래쪽 획이 미세하게 뭉개져 있사옵니다. 이는 진짜 도장을 본떠 새로 판 가짜 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흔적이옵니다. 닥쳐라. 임부호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천한 계집이 감히 무슨 문서를 안다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현감나리, 저 계집이 지금 관할을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임부호가 펄펄 뛰자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은 더 짙어졌지요. 캥기는 게 없다면 저리 화를 낼 까닭이 없으니까요. 현감도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서린의 말대로 종이의 먹빛이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지요. 현감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이것이 정말 근래에 쓴 것이란 말이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임부호는 승부수를 던졌지요. 현감나리, 저 계집의 말은 모두 억측일 뿐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가릴 확실한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원래 차용증이란 것은 한 장을 둘로 나누어 빌린 자와 빌려준 자가 반쪽씩 나누어 갖는 법입니다. 두 반쪽을 맞춰 보아 아귀가 딱 맞으면 진짜요, 아니면 가짜인 것이지요. 만약 한덕보 집안에 나머지 반쪽이 있다면 가져와 맞춰 보십시오. 없다면 이 문서가 진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임부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그는 한덕보 집안에 나머지 반쪽 따위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10여 년 전 그 집을 무너뜨릴 때 반쪽 문서는 진작에 없앴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서린의 눈이 반짝였지요. 임부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반쪽이 실은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잊지 마십시오. 서린이 낮게 응수하자 임부호는 코웃음을 쳤지요. 잊지도 않은 반쪽을 어디서 구해온단 말이냐. 사흘의 말미를 주마. 사흘 안에 나머지 반쪽을 가져와 맞춰 보이지 못하면 저 문서가 진짜임을 인정하고 관할을 능멸한 죄까지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흘의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서린은 일단 옥에서 풀려났지요. 반쪽 문서를 찾아와야 하니 가두어 둘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정말 나머지 반쪽이 있는 것이오? 나는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소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엔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나리. 돌아가신 나리의 아버님이 눈을 감으시며 남기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뒷산 성황당에 깊이 감춘 것이 있다던 그 말씀 말입니다. 서구의 머릿속에 번개가 스쳤지요. 그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헛소리려니 흘려버렸던 그 말이 이제와 이렇게 되살아날 줄이야. 설마 그것이. 그렇습니다. 나리의 아버님은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시고 반쪽 문서를 어딘가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만 찾으면 저 임부호의 위조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간이 죄다 마당에 나뒹굴고 장독이 깨지고 방 안에 이불이며 옷가지가 갈기갈기 헤쳐져 있었지요. 누군가 집을 샅샅이 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서구가 넋을 잃고 소리쳤지요. 서린도 그 참상 앞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뻔하지 않소. 임부호 그자의 짓이오. 서구가 이를 갈았지요. 그때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서구가 방으로 뛰어드니 박씨 부인이 방 한 구석에 쓰러져 있었지요. 부인은 사색이 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서구야. 웬 사내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집을 다 뒤지고 며느라기 방까지. 그놈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모르겠다. 그저 방을 다 헤집고는 무언가를 들고 나갔어. 그 말에 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서린은 허둥지둥 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을 더듬었지요. 없었습니다.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반쪽 문서. 그것을 잠시 방 안반다지에 넣어둔 것이 화근이었지요. 관아에 끌려가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그 반쪽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서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 지켜온 아버지의 유품, 진실을 밝힐 단 하나의 열쇠가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바로 그 시각 임부호의 사랑방에서는 배서방이 낡은 종이 한 조각을 두 손으로 받쳐 올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분부대로 그 계집의 방을 뒤져 이것을 찾아왔습니다요. 임부호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지요. 반으로 찢긴 반쪽짜리 문서. 그것을 보는 임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 반쪽이 아니냐. 없앴다고 여겼던 이것이 어찌 저 계집의 손에. 임부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유서린이라는 계집이 결코 예사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임부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는 그 반쪽 문서를 촛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것만 없애버리면 그만이지. 증거가 사라지면 저 계집이 무슨 수로 나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냐. 임부호는 그 반쪽을 불에 태워 버리려 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임부호는 태우려던 손을 멈추고
그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가만. 이 반쪽을 쥐고 있었다는 것은 저 계집이 한덕보 집안과 깊은 연이 있다는 뜻이 아니냐. 대체 저것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이냐. 날이 태워버리지 않으시고요? 배서방이 조심스레 묻자 임부호가 응엄하게 웃었지요. 이 어리석은 것아. 태우면 그저 증거 하나가 없어질 뿐이지. 하나 이걸 미끼로 쓰면 저 계집도 한씨 집안도 아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어. 두고 보아라. 이번엔 아주 다시는 못 일어서게 만들 테니. 임부호의 두 눈에 음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반쪽 문서를 태우는 대신 깊숙한 궤 속에 감추어 두었지요. 이것을 미끼로 삼아 저 계집과 한씨 집안을 완전히 짓밟을 더 지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한씨 집에서는 쓰러진 박씨 부인이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충격이 컸던 탓인지 부인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어머니. 서구가 어머니를 붙들고 울부짖었지요. 설인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부인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소리 좀 해보십시오. 하지만 부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은 가물가물했지요. 설이는 급히 부인의 손발을 주무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러다 큰일 납니다. 어서 뒷산에 올라 열을 내리는 약초를 캐와야 합니다. 제가 일러드릴 테니 부디 서둘러 주십시오. 진실을 밝힐 열쇠는 원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마저 사경을 헤매는 밤이었지요. 서구와 설인에게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을 듯했습니다. 서구는 그 밤으로 뒷산에 올랐습니다. 설인이 일러준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구는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넘어지면서도 산을 헤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견디십시오. 제가 반드시 약초를 구해 오겠습니다. 똥이 틀 무렵에야 서구는 약초 한 움큼을 캐어 내려왔지요. 설이는 그것을 정성껏 다려 부인의 입에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간호한 끝에 부인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지나 부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뜬 부인은 곁을 지키는 설인의 손을 더듬어 잡았지요. 며느라기냐? 예, 어머님.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내가 자네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나 때문에 자네가 그 소중한 것을 잃었다며. 서구에게 다 들었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것은 어머님 탓이 아닙니다. 어머님만 무사하시면 됩니다. 자네는 어쩌면 그리 마음이 고운가. 내 눈이 멀어 자네 얼굴은 못 보네만 그 마음만은 훤히 보이는 듯하이. 부인이 설인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구 그 녀석이 복도 없는 놈인 줄 알았더니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난 걸 보면 아주 복이 없는 건 아니었나 보이. 그 말에 설이는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부인은 아직 설인이 왜 이 집에 왔는지 그 진짜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로 여기고 저리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었지요. 설이는 차마 그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설이는 그렇게 부인을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애가 탔지요. 사흘의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반쪽 문서는 임부호의 손에 넘어갔고 나머지 반쪽이 있다는 뒷산 성황당은
아직 뒤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나왔지요. 이번엔 형방이 문서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한서구, 유서리는 들어라. 새로운 고발이 들어왔다. 또 무슨 고발이란 말입니까? 서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지요. 형방이 문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임부호 어른께서 이르시길 한서구가 갚지 못한 빚이 20냥이라. 이 빚을 당장 갚지 못하면 그 대신 유서린을 빚의 담보로 넘겨 노비로 삼겠다 하셨다. 뭐라고요? 서구의 눈이 뒤집혔지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빚은 갚을 말미를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서리는 제 빚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어찌 사람을 담보로 넘긴단 말입니까? 관아에 이미 문서가 접수되었다. 사흘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유서리는 임부호 대개 노비가 될 것이니라. 형방이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지요. 서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임부호의 지독한 계략이었지요. 반쪽 문서를 손에 넣은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서린을 아예 제 소나귀에 넣어 한씨 집안을 완전히 짓밟으려 했지요. 서린이 노비가 되면 그 입을 영영 막아 버릴 수 있으니까요. 서구는 20냥을 마련하려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친척이라고 찾아가 봐도 문전박대만 당했지요. 그런데 이번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임부호가 한 발 앞서 마을에 손을 써둔 것이지요. 임부호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은근히 일러댔습니다. 한서구 그 집에 돈을 빌려주거나 그 집 편을 드는 자가 있다면 내 그 집에 걸린 빚부터 당장 받아낼 것이야. 다들 나한테 빌린 돈이 조금씩은 있을 테지. 잘들 생각해서 처신하게. 날이 그저 딱한 이웃이라 인사나 하고 지낸 것뿐입지요. 인사도 가려서 하게. 내 눈 밖에 나면 어찌 되는지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얼어붙었지요. 임부호에게 빚을 안 진 집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자칫 서구를 도왔다가는 제 집이 먼저 결단날 판이었습니다. 어이구, 한서방. 미안하네. 우리도 임부호 그자한테 코가 꿰여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리가 없네 그려. 그 집 근처엔 얼씬도 말라니 우린들 어쩌겠나. 정말 미안허이. 한서방, 이 사람아. 자네가 딱한 건 알지만 우리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나. 너무 서운해 말게. 서구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렸지요. 임부호가 마을 인심마저 갈라놓은 것입니다. 서구는 빈손으로 그리고 외톨이가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서구의 어깨가 축 처졌지요. 대문 앞에 이르니 서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미안하오. 내가 못나서 그대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젠 마을 사람들까지 다 등을 돌렸소. 임부호 그자가 아주 우리를 외딴 섬으로 만들어버렸소. 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서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이 탓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 오늘 밤 뒷산 성황당에 올라야겠습니다. 나머지 반쪽만 찾으면 노비 문서고 뭐고 다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래 뒷산에 오르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황당으로 가는 길목마다 낯선 사내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임부호가 사람을 풀어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안 되겠소.
저놈들 때문에 성황당에 접근할 수가 없소. 서구가 낮게 속삭였지요. 서린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임부호는 이미 서린이 뒷산으로 향할 것을 예상하고 길목을 막아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할 일 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의 기한 중 이틀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갔지요. 절망이 짙어 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한씨 집 살인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똑, 똑, 똑. 서린이 살며시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임부호의 마름 배서방이었지요. 당신은? 서린이 놀라 문을 닫으려 하자 배서방이 다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배서방의 표정은 어딘가 몹시 괴로워 보였지요. 그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소. 당신, 혹시 유상철 어른의 여식이오? 서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아버지의 함자가 이 마름의 입에서 나올 줄이야.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배서방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역시 그랬군. 얼굴에 유상철 어른의 모습이 어려 있어. 혹시나 했는데 어른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그 어른 얼굴을 내 어찌 잊겠소. 배서방은 선뜻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무언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억지로 눌러 삼키는 얼굴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겨우 입을 뗐지요. 미안하오. 내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소. 나 같은 것이 무슨 낯으로. 어른 무슨 말씀이신지. 다만 이것 하나만 말해 두겠소. 배서방이 서린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지요. 그 눈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 임부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자요. 그 자의 손에 걸리면 뼈도 못 추히오. 부디 몸 조심하시오. 그리고 저자가 감춘 괴짝을, 그 사랑방 괴짝을 조심하시오.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니. 어른,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러 온 사람입니다. 어른께서 도와주시면 그만하시오. 배서방이 괴로운 듯 얼굴을 감쌌지요. 나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지금 입을 열면 당신도 나도 다 죽소. 때가 오면 그때는 내 반드시. 배서방은 말을 맺지 못하고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서린은 한동안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 무언가를 알고 있어. 아버지에 대해서도, 임부호에 대해서도.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는 걸까? 서린은 배서방에 흔들리던 눈빛을 곱씹었지요.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무거운 비밀이 잠겨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입이 열리지 않았을 뿐이지요.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잠들어 있던 서구가 인기척에 눈을 뜨고 나왔습니다. 서린, 이 밤중에 누구와? 나리. 방금 임부호의 마름이 다녀갔습니다. 뭐라고? 그자가 무슨 일로? 설마 또 무슨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이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자의 사랑방 괴짝을 조심하라고요. 괴짝을 조심하라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그것이 아무래도 저자의 사랑방 괴짝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빼앗긴 반쪽 문서도 그리고 저 위조의 증거도 전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괴짝을 손에 넣기만 하면 예. 하지만 그 괴짝은 임부호의 사랑방 깊숙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 마름은 분명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임부호의 죄에 대해서도요. 다만 아직은 그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자가 우리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단 말이오?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구의 눈이 번쩍였지요. 절망뿐이던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실마리 하나가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괴짝은 임부호의 사랑방 깊숙이 삼엄한 경비 속에 있었지요. 과연 그것을 어찌 손에 넣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 배서방이라는 자는 대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튿날 임부호는 배서방이 요 며칠 어딘가 수상쩍게 군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보게 자네, 배서방 저놈이 요즘 어디를 그리 쏘다니던가. 글쎄요, 날이 밤마다 어딘가 다녀오는 눈치이긴 합니다요. 딴 마음을 품은 게 분명해. 놈을 바짝 감시해라.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알아와. 임부호는 다른 마름을 시켜 배서방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서방이 한씨 집을 다녀간 사실을 알아냈지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보았나.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으려 들어? 임부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고는 배서방을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지요. 배서방, 자네 요즘 한서군의 집을 드나든다지. 배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닙니다요. 날이. 그저 지나는 길에. 시침이 떼지 말게. 다 알고 있으니. 자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훤히 보이고 말이야. 임부호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낮아졌지요. 내 자네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겠네. 내일 관아 판결에서 자네가 나설 일이 있을 게야. 그때 자네는 저 계집이 한양에서 폐물을 훔친 도둑이 맞다고 증언하게. 자네가 그 계집이 훔치는 걸 두 눈으로 봤다고 말이야. 알겠나? 그것은 없는 일을 어찌. 어허. 없는 일이라 자네가 10여 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세상에 까발리길 바라나? 자네가 위조한 그 문서 말이야. 그거 하나면 자네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배서방은 온몸이 떨렸지요. 임부호가 그 약점을 쥐고 흔드니 꼼짝없이 걸려든 것입니다. 자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도 자네 과거는 덮어주지. 하지만 딴짓을 하면 자네도 저 한씨 집안처럼 풍비박산 나는 게야. 잘 생각하게. 날이. 부디 그것만은. 무어라 했나? 아, 아닙니다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배서방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지요. 10여 년 묵은 죄가 올가미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사랑방을 나서는 배서방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지요. 이제 저 어질고 억울한 처녀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한다니.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내가 또 한 번 죄 없는 사람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야 하는가.
유상철 어른의 하나뿐인 여식을. 배서방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짓눌러 온 양심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흘의 기한 중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설인과 서구는 여전히 성황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감시가 워낙 삼엄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임부호가 판결 준비로 사람들을 관아 쪽에 죄다 불러 모으는 바람에 성황당 감시가 잠시 느슨해진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날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사람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뒷산으로 내달렸지요. 서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주 데려가던 그 자리를 기억해냈습니다. 성황당 뒤편 늙은 느티나무 아래였지요. 여기다. 아버지가 늘 이 나무 아래서 나를 무릎에 앉히시곤 했소. 두 사람은 정신없이 그 아래를 파 내려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흙투성이가 되도록 팠지요. 얼마쯤 팠을까 투박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지요. 이것이다. 서구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설인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서구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이럴 수가. 아무것도 없소. 서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설인 또한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그토록 애타게 찾던 나머지 반쪽이, 진짜 인장이 항아리 안에는 흔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벌써 가져간 것일까요? 설마 임부호가, 아니면 누가 우리보다 먼저. 서구가 빈 항아리를 부여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지요. 끝이요. 이제 정말 끝이란 말이오. 판결은 오늘인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마지막 증거가 이렇게. 날이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설인이 서구를 붙들었지만 그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지요.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그곳이 텅 비어 있으니 이제 정말 사방이 막힌 셈이었습니다. 판결은 코앞인데 손에 쥔 것은 흙 묻은 빈 항아리 하나뿐이었지요.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박씨 부인이 두 사람을 불렀지요. 서구냐? 며느라기도 왔느냐? 그래. 그것을 찾으러 갔더냐? 어머니.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서구가 놀라 물었지요. 부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눈은 멀었어도 귀는 밝단다. 너희가 밤마다 무슨 궁리를 하는지 내 어찌 모르겠느냐. 성황당 느티나무 아래 그 항아리를 찾으러 간 게지. 예. 한데 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미 가져간 모양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뜻밖의 말을 했지요. 가져가긴 누가 가져가. 이 어미가 옮겨두었느니라. 예. 두 사람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지. 그이가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그러더구나. 성황당에 중한 것을 묻어두었는데 아무래도 그곳이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고. 임부호 그자가 언젠가 그 근처를 뒤질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부인의 목소리가 아련해졌지요. 그래서 그이가 눈을 감기 전 내게 신신당부를 했단다. 그것을 남들은 모를 곳, 허나 우리 식구는 늘 드나드는 곳으로 옮겨두라고. 그의 말대로 내가 그것을 파내어 저 부엌 붓두막 아래 세 번째 돌 밑에 고이 묻어두었느니라. 어머님,
그것을 어찌 그 오랜 세월 혼자였지. 눈은 점점 멀어오고 아들에게 짐이 될까 차마 말도 못하고. 나는 그저 이 부뚜막에 불을 지필 때마다 그 아래 잠든 그이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단다. 언젠가 이 억울함을 풀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빌면서 말이야. 부인이 서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며느라기 내가 이 집에 온 게야. 나는 그때 알았단다. 아, 이제 그날이 왔구나 하고. 서린과 서구는 그 길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뚜막 아래 세 번째 돌을 드러내니 과연 그 아래 기름 먹인 종이 꾸러미가 고이 묻혀 있었습니다. 날이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치자 낡은 반쪽짜리 문서와 반쪽짜리 인장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진짜 나머지 반쪽 차용증, 그리고 한덕보 어른의 진짜 도장 절반이었습니다. 찾았다. 아버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서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서구 또한 그 낡은 문서를 부여잡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이제야. 임부호가 제 아무리 성황당을 뒤졌던들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그자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바로 이 집 부뚜막 아래 숨어 있었으니까요. 죽은 아버지와 눈먼 어머니가 함께 지켜낸 마지막 진실이었지요. 부인이 두 사람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이가 그러더구나. 이것이 언젠가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눈먼 몸으로 이것을 지켰다. 자, 이제 너희가 그 억울함을 풀 거라. 내 아비와 며느라기, 내 아비까지. 두 분의 한을 함께 풀어드리려무나. 두 사람은 부인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지요. 이제 손에는 진짜 반쪽 문서와 진짜 인장이 쥐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임부호의 궤 속에 있는 위조, 문서와 대면하는 일뿐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와 오늘 해질녘 판결을 연다고 통보한 것이지요. 게다가 그 자리에서 옥에 갇힌 서구의 죄까지 함께 다스린다 했습니다. 서구가 관아로 끌려가고 서린 홀로 반쪽들을 품고 그 뒤를 따랐지요. 운명의 판결이 이제 몇 시즌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과연 이 진짜 반쪽들이 임부호의 철옹성 같은 위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언가를 알고도 입을 다문 저 배서방은 마지막 순간에 어느 편에 설까요? 마침내 운명의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해질녘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오늘 유서린이 노비로 넘어가느냐, 그리고 옥에 갇힌 서구의 죄가 어찌 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자리였습니다. 현감이 근엄하게 자리에 앉았지요. 그 곁엔 임부호가 여느 때처럼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오랏줄에 묶인 서구가 마당에 꿀려졌고 서린이 그 곁에 섰지요. 자, 유서린.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다. 임부호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의 입가엔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나머지 반쪽을 가져왔느냐? 없다면 저 차용증이 진짜임을 인정하고 노비 문서까지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 있습니다. 서린이 품속에서 낡은 반쪽짜리 문서와 인장을 꺼내 들자 임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지요. 없앴다. 여긴 그것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임부호는 노회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내 껄껄 웃으며 판을 뒤집으려 들었지요. 현감날이 소인 저 계집의 정체를 이제야 알겠사옵니다.
저것은 한씨 집안에 원한을 품고 숨어든 사기꾼이옵니다. 사기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처녀가 어찌 파혼당한 노총각 집에 제 발로 기어들어 옵니까? 다 꿍꿍이가 있었던 게지요. 저것은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가짜 문서를 꾸며 온 것이옵니다. 저 문서야말로 위조요, 소인의 것이 진짜이옵니다. 임부호가 되레 서린을 위조범으로 몰아붙이자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진실을 밝히러 온 서린의 정체가 오히려 서린을 올가매는 덫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현감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지요. 하긴 제 발로 그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수상하긴 하다. 일이 다시 임부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서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현감 나리. 진위를 가리는 데에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두 문서를 맞춰보면 될 일이옵니다. 진짜는 진짜끼리 아귀가 맞고 도장은 도장끼리 맞는 법이지요. 서린이 두 반쪽을 나란히 내밀었지요. 형방이 임부호의 반쪽과 맞대어 보니 아귀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어 서린의 진짜 인장을 임부호 문서의 도장 자국에 대어 보니 그 획이 미세하게 어긋났지요. 이것 보십시오. 저자의 문서에 찍힌 도장과 진짜 도장의 획이 다르옵니다. 저 문서가 가짜라는 증거이옵니다. 닥쳐라. 그깟 인장쯤은 얼마든지 새로 파낼 수 있는 것이야. 저 계집이 제 손으로 판 가짜 인장으로 나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임부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요. 과연 궁지에 몰리자 인장마저 서린이 조작했다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현감의 마음이 또다시 기울었지요. 그도 그렇구나. 인장이야 새로 팔 수도 있는 것이니 이것만으로는 어느 쪽이 진짜인지 가리기 어렵겠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임부호가 회심의 카드를 꺼냈지요. 현감 날이 마침 이 일을 증언할 자가 있사옵니다. 여봐라, 배서방을 들라 하라. 사람들 사이에서 배서방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난밤 흔들리던 그 마름이 임부호의 부름을 받고 나타난 것입니다. 배서방, 내가 본 대로 아뢰어라. 저 계집이 어떤 자인지. 임부호가 배서방을 다그쳤지요. 배서방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서 아뢰지 못할까. 임부호의 호통에 배서방이 겨우 입을 뗐지요. 저 여인은. 배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린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이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판날 참이었습니다. 저 여인은 한양에서 폐물을 훔친 도둑이 맞사옵니다.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배서방이 끝내 임부호 편에 서서 거짓을 고한 것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거봐라, 저 계집은 도둑이자 사기꾼이야. 현감날이 어서 저 계집에게 벌을 내리시옵소서. 임부호가 의기양양하게 외쳤지요. 현감도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증인까지 있으니 더 볼 것도 없겠다. 유서린을 도둑이자 위조범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서구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고 서린조차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방금 소인이 아랜 것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돌아서던 배서방이 벼란간 현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여인은 도둑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임부호의 협박에 모에 이겨 거짓을 아뢰었사옵니다. 네, 이놈 무슨 헛소리냐? 임부호가 펄쩍 뛰었지요. 하지만 배서방은 이미 본물이 터진 듯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현감날이 10여 년 전 저 한덕보 어른을 무너뜨린 그 위조 차용증. 그것을 만든 자가 바로 소인이옵니다. 소인은 임부호의 말음으로 도장을 파고 글씨를 흉내내는 재주가 있었사옵니다. 저 임부호가 시켜 소인이 가짜 문서와 가짜 도장을 만들었사옵니다. 한덕보 어른뿐이 아니옵니다. 그 무렵 유상철 어른 댁을 무너뜨린 문서도 그 또한 소인의 손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소인은 두 어른의 얼굴을 죽어도 잊지 못하옵니다. 배서방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쳤지요. 바로 그 위조에 쓴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소인이 판 가짜 도장이옵니다. 오늘 아침 죽기를 각오하고 저자의 사랑방 궤에서 빼내왔사옵니다. 이 가짜 도장을 저 문서에 찍어 보십시오. 소름 끼치도록 똑같을 것이옵니다. 진짜 인장과는 다르지만 저 위조 문서와는 완벽하게 일치할 것이옵니다. 현감이 그 가짜 도장을 문서에 찍어 보았지요. 과연 위조 문서의 도장 자국과 티끌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백해졌지요. 임부호의 문서는 이 가짜 도장으로 찍은 위조요. 서린의 인장이야말로 진짜였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임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배서방 저놈이 앙심을 품고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그때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임부호가 두려워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감날이 10여 년 전 저 임부호가 한덕보 어른 댁을 찾아가 땅을 내놓으라 협박하는 것을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저자가 위세로 마을을 짓눌러 온 것이 어디 한두 해입니까? 감천댁도 나섰지요. 저 각시가 병든 시어머니를 친딸처럼 모시는 것을 온 마을이 다 압니다. 사기꾼이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 임부호가 뒤집어 씌운 누명이에요. 증언이 쏟아지자 임부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현감마저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임부호를 감쌀 수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한통속으로 몰릴 판이었으니까요. 저 임부호를 당장 오라로 묶어라. 현감이 마침내 명을 내렸지요. 포졸들이 임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임부호가 오랏줄에 묶여 땅바닥에 꿇어앉는 순간이었지요. 놔라,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놈들아. 임부호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났지요. 며칠 뒤 위에서 어사가 내려와 사건을 낱낱이 다시 조사했습니다. 임부호가 위조 문서로 빼앗은 논밭이 한둘이 아님이 드러났지요. 임부호는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벌을 받아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임부호와 결탁했던 현감 또한 파직되어 쫓겨났습니다. 빼앗겼던 한씨 집안의 논밭은 모두 서구에게 돌아왔지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서구도 풀려났습니다. 죄를 자백한 배서방은 그 죄값으로 벌을 받되 스스로 진실을 밝힌 공을 참작받아 무거운 형벌만은 면하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그날 서구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서구를 맞이한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지요.
사경을 헤매던 박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무사히 풀려나고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식 덕이었지요. 꺼져가던 생명이 다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서구야, 아이고, 내 아들아. 서구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았지요. 곁에 선 서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씨 부인이 서린의 손을 더듬어 잡았지요. 며느라기야, 이제 말해다오. 너는 대체 네 집딸이기에 이 집에 이런 복을 가져다 주었느냐. 서린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그동안 감춰온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유상철이라 하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한덕보 어른과 의형제를 맺은 분이지요. 두 분은 젊은 시절 생사를 함께한 벗이었사옵니다. 서구와 부인의 눈이 크게 벌어졌지요. 저희 아버지 또한 저 임부호의 위조 문서에 걸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사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기 전 저에게 반쪽 인장을 남기시며 말씀하셨지요. 언젠가 한덕보의 자식을 찾아가 함께 이 억울함을 풀라고 말입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분 아버지가 나눠 가진 그 반쪽 인장이 바로 두 집안이 형제임을 증명하는 심표였사옵니다. 저는 그 심표를 들고 몇 해를 헤맨 끝에 이 집을 찾아온 것이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씨 부인이 서린을 끌어안았지요. 오냐, 오냐. 그래서 내 손이 그리 낯이 걷구나. 내 아비의 마음이 내 손에 그대로 담겼던 게야. 잘 왔다. 참으로 잘 왔어.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두 집안의 정은 그 어떤 혈육보다 깊었지요. 문득 서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다. 어린 시절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두 아버지의 의리가 이렇게 자식들을 하나로 맺어 주지 않았습니까? 서린이 목숨을 걸고 이 집을 찾아온 것도 결국 그 깊은 정 때문이었지요. 이듬해 봄, 서구와 서린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되찾은 논밭에는 새 곡식이 자라났지요. 텅 비었던 외양간엔 새 소가 여물을 먹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곁 좋은 마루에 앉아 오래오래 평안한 나날을 보냈지요. 다 쓰러져 가던 그 초가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서린이 넙죽 절을 올리던 그 대문 앞에는 봄이면 진달래가 곱게 피어났지요. 세상에는 피로 맺어진 인연도 있고 정으로 맺어진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핏줄보다도 깊은 정과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두 아버지가 남긴 그 의리가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두 자식을 하나로 맺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